안녕하세요. 점심시간에 여러분들 투자의 인사이트를 제공해드리는 밥보다 투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1일 MC를 맡은 이종한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빈세스입니다. 1일 MC 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장이 엄중해요. 네. 이렇게 장이 엄중할수록 시청자분들이 많은 관심이 있으니까 오늘 이종환 팀장님이 잘 해주실 것 같은데, 글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종환, 이종원 헷갈린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그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영업 일부 WS센터를 책임지고 계시는 헌터 이종원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종원입니다. 이종원입니다. 지난 10월에 네, 저희가 한 달 기준으로 가장 핫한 영상, 네, 뭐 조회수를 기반으로 아이디어가 좋았던 영상을 시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수상을 하는 거죠. 요번에 지난달 10월달에 네, 이달의 그렇습니다. 밥투상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가져왔던 토픽이 오늘 얘기하는 거랑 연장성이 있지 않아요? 연장선상에 있지는 않죠. 그래요? 섹터가 전혀 다르니까요. 그러면 뭐 네. 전천후로 이것저것 다 다룰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장의 뭐 트렌드에 맞춰서 저는 움직이는 스타일이라서 원래 사냥은 하나만 먹지는 않잖아요. 네, 물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좋네요. 네, 그러려고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물고기인지 소고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바이오로 그냥 조정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의 기술주들 상방이 조금 눌려 있는 모습이고, 네. 물론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분수령으로 네, 많은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기대하고는 있지만, 네. 그래도 잘 모르는 거죠. 전반적으로 어떠세요? 투자자들이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 개인 투자자들은 이 그 주식 시장의 그 무서움, 뭔가 심각성 이런 거를 조금 이제 상승장에서는 좀 간과하는 경향이 조금 크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역사적으로 빠르게 올라온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하는 시장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특히나 이번 주에 아까 주셨듯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기대치가 있을 텐데 그 기대치를 뛰어넘는 발언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게 무엇일까 약간 저도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줘야 그래야 시장이 좀 더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기술주들을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이벤트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고민입니다, 사실. 음. 예. 그래서 계속적인 고민을 하면서도 지난번 그 실적 발표도 발표하고 나서 약간 이제 밀렸거든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최근에 AI 버블론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최근에 또 피터 틸도 엔비디아 팔았다고 하고 그리고 뭐 이제 감가상각 이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들이 살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저는 뭐 레벨업보다는 일단은 좀 조정을 좀 받았다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을 조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잠깐 쉬어가야 된다라는 타이밍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잖아요. 네. 물에 섞인 부분도 있고. 이정원 팀장이 바라보는 가장 핵심은 뭡니까? 이번 조정의 가장 핵심, 딱 하나만 고르자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핵심은 저는 레벨이라고 봅니다. 레벨. 네. 과도한 기대치를 지금 많이 뭐 과도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 기대치가 물론 데이터 센터 투자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고 어느 기업이든지 간에 지금 그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전력도 많이 끌어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HBM도 확보하려고 많이 하고 있고 전 세계가 다 거기에 달려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이 지금 AI 기술력이 상당히 목전까지 지금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저는 이제 전쟁이라고 봅니다. AI 전쟁. 누가 AI 패권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뭐 100년이 됐건 미래 결정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의 전쟁 상황으로 지금 내가 이거를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라서 너도 나도 지금 뛰어들고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내년도 실적 성장 당연합니다. 당연하게 다들 보고 있고 저도 뭐 의심의 여지는 전혀 없고요. 반도체 실적 뭐 지금 뭐 굉장히 이제 가이던스도 올라가고 있죠.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올라가고 있고
뭐 아침에도 김로커 연구원 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하이닉스 목표 주가 더 올렸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시피 알려진 호재도 과연 호재일까?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년도 실적이 다 좋아지는 거 당연하게 알고 있고, 그렇다는 거는 그렇게 당연하게 인식한다는 거는 주식시장에 반영이 웬만큼 됐다는 것을 또 방증할 수가 있거든요. 네. 물론 거기에 더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또 뭐가 더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더 얹어지겠지만, 지금 상황에 나오고 있는 거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상당 부분 뭐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좀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이 무너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그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돈이 너무나 또 많이 풀려 있고 여전히 주식을 돈을 싸들고 주식 시장에 와서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객장에 있으면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의 힘은 또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업사이드든 제한되고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하방이 또 뭐 뚫려 있진 않다. 또 하방에서 뭐 계속 얘기하시듯이 밀사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수준에서는 박스권을 좀 그리다가 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뭐 외국인 수급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외국인들이 보통 이제 큰 대형 자산운용사 이런 데를 보면 이제 북클로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2월 중순까지 이제 북클로징을 하려면 사실은 그때 12월 돼서 파는 뭐 운용사도 있는데 11월부터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조금 더 이제 최근에 많이 안 좋았던 이유가 되지 않았나, 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저번에 출연하셨을 때 한 3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지수가 3,600포인트일 때 네. 4,000이 넘으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지금이야 그게 그렇게 보셨네요. 다 시청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이야 그 예측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그때는 코스피를 5,000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되게 인사이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조정을 받으면 또 한번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 하는 지수 레벨이 있으실까요? 저는 3,800 정도 수준 또는 좀 더 밀리면 3,600까지도 열어놓고는 봐야 된다라고는 보고 지수가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0% 밀리는 건데. 지수 10% 밀리는 게 뭐 일인가요? 네. 그래요. 뭐 그 정도 좀 큰 마음으로 좀 생각을 해야죠. 사실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지수가 올해만 해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몇십 프로일까요? 네, 한 70% 올랐죠. 네, 70% 올랐죠. 70% 올랐는데 뭐 10% 조정이 뭐 어려울까요? 저는 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야 이제 좀 뭐 가슴 쓰리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오신 분들이라면은 뭐 이미 수익도 좀 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이 정도는 뭐 리즈너블하게 조정 받았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3,600에서 3,800 사이 정도를 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코스피가 새로운 지평을 여는 가운데 4천선에서는 약간의 통과을에 부침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여기서 궁금한 건 그러면 올라가는 타이밍에서 경제 주체별 어느 주체가 리드할 거냐? 네. 역시 외국인일까요? 역시 외국인이죠. 왜 역시 뭐 우리나라의 뭐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수급 주체가 외국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래도 기관이 이제 외국인이 파는 동안 기관이 조금 이제 역할을 해주고는 있죠. 근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국민연금. 국민연금. 네. 네. 근데 움직이는 것 국민연금 같던데요, 좀. 움직이는 건 같은데 사실상 뭐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투자 비중을 확 늘리지는 않았으니까 조금 아쉬운 상황이고요. 그래도 뭐 최근에 기사가 좀 나오긴 했죠.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해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뭐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올해 말 목표가 14.9%로 잡혀 있는데 현재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서 한 17%까지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8월에 이게 몇 달 단위로 이제 이게 집계돼서 나오는데 8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4.8%였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주가가 또 급하게 또 올랐기 때문에 뭐 추정치로는 한 17
17조 정도, 17% 정도라고 이제 좀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에 의해서 좀 허용치가 3%가 있기 때문에 17.9%까지는 허용할 수가 있고 또 전술적 자산 배분에 또 허용 한계치를 좀 더 적용을 하면은 19.9까지는 확대할 수가 있다라고는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또 더 비중이 낮아지죠. 국내 그 투자할 수 있는 그 비중이 14.9%가 올해 말 목표치였다면 내년 말 목표치가 14.4%입니다. 그러니까 더 낮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전격적으로 변경을 해줘야 뭐 할 텐데 사실상 계속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도 좀 죄송합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운용 주체들이 자신들의 이제 그 운용 철학에 따라서 이제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들이 뭐 운영을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뭐 정치권에서도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긴 하지만 좀 투자하는 입장에서 아쉽다. 해주면 좋겠다. 네. 저희 한번 누가 사든지 사서 올려주기만 하면 좋은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원 팀장이 나오실 때마다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운용본부가 자체적인 투자 모형과 철학에 의해서 배분하는 것이죠. 네, 하지만 이렇게 우리 시장이 외국인한테 개방된 90년대 후반 이후에 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2000년 초반 이후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랐던 경우도 없었기 때문에 네,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주식 특히 국내 국장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럴 때 연기금이 조금 유연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전 세계에 미국 투자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럴 때 조금 더 크게 통 크게 네, 해줬으면 어떻겠느냐에 네, 대한 바람으로 계속해서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시장 자체가 사실은 글로벌리 봤을 때에서는 그냥 원 오브 댐, 그냥 변방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뭐 하이닉스만 뭐 예를 들어도 하이닉스 가즈아라고 이게 독일 뭐 SNS에서 막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 정도로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우리나라 주식이 올해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 투자자들한테 커진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또 하이닉스 3배짜리 ETF도 출시가 됐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레벨이 달라졌다. 투자자들의 관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상승에 대한 그 목마름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우리나라를 뭐 줄일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정부의 의지가 워낙 또 강력하잖아요. 5천을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또 강력하기 때문에 저는 조정받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5년간 국내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게 계속적으로 움직인다면 그러면 국내에서도 연기금이 충분한 수익을 더 낼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말씀 주신 장표를 자료를 쭉 보니까 진짜 내년에 연말 기준이긴 하지만 네. 지금보다 국내 주식의 비중을 줄여야 된다.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네. 이게 또다시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긴 하네요. 그거는 이제 업사이드 리스크에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손해죠. 국민들의 이제 투자 자산을 사실은 개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엄청나게 사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연기금을 들어놓은 국민연금에서 팔고 거기서 또 있어요. 팔고 있어요. 이건 또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 방송을 정부 당국자들이 많이 보시니까 네. 이종원 팀장의 바람이 저기 전주까지도 가보도록. 좀 올라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멀리 계시네요. 네. 사실 뭐 익산이니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토픽입니까? 오늘은 이제 바이오 쪽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바이오 네. 원래 우리 이종환 네. 팀장께서 저희 그룹사 내에서 패밀리 오피스 예. 전담이잖아요. 맞습니다. 요즘 부자들 바이오 어떻게 생각해요? 바이오에 대해서 사실 반반인 것 같아요.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워낙 많은 게 과거에 또 오르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언젠가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반도체 다음 세컨드는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바이오 쪽에 비상장 투자에서 손실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바이오는 이제 쳐다보도 보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은 투자 대상에 대해서 인식이 극과 극인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제가 여쭤봤냐면 네, 금리 인하에 바이오 기대가 있죠. 네. 그런데 여전히 아픈 상처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연말쯤 우리 장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글쎄 필요하다기보단 조정이 올 것 같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뭐 연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기는 네.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요. 시기를 오케이. 맞출 수 그러면 이제 없으니까. 가는 추세 속에서 한번 쉬고 간다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근데 그 뷰 속에서 갖고 온 게 바이오예요.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바이오에 대한 이견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바이오를 사실 저도 그렇게 썩 좋아하는 섹터는 아닙니다. 과거에 안 좋은 기업들이 상당히 경험을 해봤었죠. 뭐 인보사 사태도 있었었고, 뭐 신라젠 사태도 있었었고, 뭐 HLB도 뭐 뻐그덕했었고, 그러니까 여러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믿고 투자할 수가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예전에는 저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바이오 업체들이 뭐랄까요, 이 상승을 할 때 어느 회사에 빅파마의 임원을 뭐 영입을 하면 그거 가지고도 상승을 한 경험이 있고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이제 애로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빅파마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미 기술 이전도 양이 상당합니다. 이제 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네. 과거와 상당히 달라진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에 빅파마 쪽으로 기술 이전한 게 한 건이었어요. 에이벨 바이오가 사노피로 기술 이전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2023년에 이제 3건, 2024년 7건, 그리고 올해 8건, 이번에 뭐 지난주에 또 했으니까 9건이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기술 이전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계약 규모도 누적해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알테오젠이 한 5조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3.8조 했죠. 에이벨 바이오가 릴리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릴리는 또 최근에 또 가장 핫한 또 바이오 빅테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당뇨와 비만 치료 바운자로 때문에 이제 그래서 더욱더 이제 핫한 섹터가 됐지만, 어쨌든 가장 지금 핫한 쪽에서 핫한 빅파마에서 이 우리나라의 그 바이오텍의 기술을 이전해 갔다는 것, 라이센스 인을 했다는 것 자체는 다른 이 바이오 업체들한테도, 다른 글로벌 빅파마들한테도 상당한 이제 그 뭐 자극이 됐을 겁니다. 진짜 한국이 기술력이 좋구나라는 게 점점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뭐 걔네가 뭐 하겠어? 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워낙에 이제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바이오 쪽으로 우리나라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사기도 많이 또 있었었고, 뭐 아주 거슬러 올라가면 황우석 사태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당히 이제 오랜 동안 좀 그런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섹터였다면, 이제는 신뢰감이 생기고 있는 섹터로 변화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이 뭐 알테오젠, 에이벨 바이오, 뭐 리가캠 이런 업체들이 선두에 서서 지금 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도 이제는 뭔가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어서, 그래서 과거의 그 경험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투자했는데 네. 그때 뭐 되게 유망했어요. 유망해서 애널리스트도 추천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래서 샀는데 이제 뭐 몇 달 후에 보니까 뭐 5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이런 경험들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와는 또 다른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바이오를 어느 정도 신뢰감을 가지고 투자할 만하다, 그런 시점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뷰가 적당할지 모르겠으나 2002년도에 네, 지금 뒤돌아서 사후적으로 판단하면 2002년 월드컵이 열리기 바로 직전 네, 여론이 히딩크 감독의 문매를 댈 때 그때 되게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2년도는 한국 축구 역사상, 아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한 해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 축구의 문제가 뭐냐? 체력은 좋다, 기술이 문제다. 근데 히딩크가 얘기하기로는 체력이 안 좋다, 네, 기술은 괜찮다. 완전히 역발상이었잖아요. 네, 지금 바이오로 좀 치환해 보면 우리 바이오가 체력, 즉 돈을 벌 수 있는가, 아니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이오 빅테크에 기술이 이전할 만큼 기술이 뛰어나냐. 원론적으로 기술이 뛰어난 건 정말 네. 맞는지, 아니면 펀더멘털
돈은 벌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잣대에서는 어때요? 지금 아직 돈을 버는 데가 많지는 않죠. 알테오젠도 이제 돈을 벌기 이제 시작하는 초입이 돼가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뭐 셀트리온이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물론 바이오 안에서도 좀 섹터는 다르지만 신약 개발 쪽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돈은 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이제 기술 계약을 한 이후에 이제 마일스톤을 수령을 이제 하면서 돈을 조금 이제 채워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기술력 자체가 예전에는 정말 아니었다면 지금은 빅파마들이 인정을 해줄 만큼의 상황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어떤 이제 그 학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는 이 바이오텍들이 상당히 이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주목할 만한 이제 이 한국 바이오텍에 올라왔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2002년도의 향수를 복귀해 보면 기술은 괜찮다. 오히려 네. 기술은 글로벌리 증명할 만하다. 체력만 키우면 네. 2002년 한국 축구에 어마어마한 결실을 맺은 것처럼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사실 바이오텍들이 임상 설계 자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었어요. 그냥 기술 있다고만 했지. 우리가 해보니까 뭐 되더라. 뭐 약간 그 정도의 수준이었지. 임상 설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서 나갈지에 대해서도 감을 못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빅파마에 있던 이제 사람들을 많이 영입해 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체계를 많이 쌓아 나갔고 그 빅파마들이 원하는 데이터들을 생성해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기술이 우리나라가 또 손맛이 좋잖아요. 그래서 잘 섞고 비중 조절도 그 물량에 대한 그 조절도 굉장히 잘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되네?라고 점점 된 거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그 빅파마들이 연구하다가 실패했던 이런 것들도 시도를 해봤는데 우리 쪽에서는 되네? 이런 것들이 점점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이오에서도 이 분야가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바이오도 네. 있고 뭐 헬스케어에 뭐 여러 가지 제약에다가 여러 가지 섹터가 있을 텐데 네. 어떤 섹터를 좀 눈여겨 보시는지. 지금 현재 가장 이제 핫한 섹터가 항암 그리고 이제 비만 당뇨 비만. 이쪽이죠. 네. 네. 뭐 비만 당뇨로 여기 출연하신 분들 중에서도 효과를 보신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하나증권 다이어트 물결.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약간 유행인 것 같아요. 네, 뭐 제파운드 많이 이렇게 투약을 하시고, 근데 어쨌든 그런 그 섹터가 이제 핫한 이유는 워낙에 이제 그 환자군이 많고, 돈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섹터고요. 특히나 이제 또 항암 쪽은 워낙에 예전부터도 이제 정말 인류가 정복해야 될 질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기술 이전이나 뭐 M&A나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보면 항암 쪽이 제일 많기는 하고 그 중에서도 ADC 쪽이 ADC. 그렇습니다. ADC 쪽이 가장 이제 핫한 쪽으로 좀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암제 이제 역사들이 있죠. 예전 이제 화학 항암제, 뭐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그리고 이제 4세대로 이제 ADC 이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는 이제 화학 항암제를 많이 썼었죠. 아주 예전에. 근데 그 항암제가 굉장히 독해서 이게 뭐 주변 물질까지 다 죽인다. 뭐 이런 얘기들 아실 텐데 이것들을 처음에 쓸 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가스로 쓰이던 그 물질을 가지고 투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든 암세포든 다 죽이는 겁니다. 그 정도로 센 물질을 했었는데 사실 ADC가 이제 항체와 약물을 접합해서 갖다 달라붙는 뭐 이런 이제 기술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이제 강한 이제 그 물질을 붙이는데 그 물질도 예전에 화학항암제가 썼던 것만큼의 강력한 물질을 투약을 합니다. 대신에 AD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체가 있기 때문에 몸에서 이제 암이 발생하면 이제 뭔가 단백질이 막 나옵니다. 특이적인 단백질이 나오는데 그것을 찾아가는 항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항체와 아주 독성이 강한 물질을 페이로드라고 하죠. 그 약물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게 찾아가서 이게 죽일 수 있도록 이게 유도미사일이라고도 뭐 얘기를 하는데 자폭. 그렇습니다. 유도미사일 가서 자폭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이 기술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지금 4세대 항암제로서 굉장히 유망하게 떠오르고 있는 그런 섹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표적을 찾아가서 네. 다른 거 세포와 다른 상태를 건드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것만 파괴한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뭐 면역 항암제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대도 되게 많이 했었지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면역 그 작용을 또 하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이게 그 작용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지도 뭐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려웠던 점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이 ADC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ADC로도 뭐 가장 이제 유명한 거는 에너투 죠. 그게 이제 유방암 치료제인데 가장 이제 핫하게 뭐 많이 팔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블록버스터가 됐으니까 에너투 자체는 이제 그것을 뛰어넘거나 아니면 이제 문제는 또 이 암세포가 되게 영악해가지고 내성이 생깁니다. 네. 예, 이 내성이 생기면 이걸 또 회피해서 가야 돼요. 그럼 그거와의 싸움입니다. 계속 이제 의료진들은 얘를 잡아야지 하고 잡았어. 그러면 얘는 도망가야지 하고 또 옆으로 살짝 도망갑니다. 그럼 또 잡으러 또 갑니다. 자꾸 이게 이제 반복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너투가 뭐 효과가 굉장히 괜찮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성이 생긴 그 환자들에 대해서 지금 테스트를 해서 반응률이 높이고 있는 그런 회사가 있어서 저는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ADC라는 게 되게 앞으로 좀 그 전망이 좋고 또 투자 대상이 된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한국에도 그의 수혜를 좀 받을 만한 그 산업을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이 네. 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ADC 쪽으로 이제 여러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 뭐 중간에 하나 제가 놓치고 한 게 있어서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ABL 바이오 이후에 어떤 업체들이 가장 또 뭔가 기술 이전이나 이벤트가 좋은 이벤트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어 좀 가져나왔네요. 자료 좀 보시죠. 일단 알테오젠, 리가캠 또 ABL이 또 뭐 하나 있을 수도 있고요. 펩트론, D&D 파마텍 있습니다. 뭐 기간이 정해져서 나와 있는 거는 펩트론이죠. 기술 검토 기한이 12월 7일까지 있습니다. 이제 일라이 릴리와 지속형 비만 치료제 공동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술 검토를 결론을 내주는 게 이제 12월 7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제파운드나 이런 것들은 투약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돼 있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트렌드가 굉장히 이제 늦게 이제 최대한 이제 투약 횟수를 줄이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펩트론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이 또 신규 계약이 또 뭐 이건 사실은 다 뭐 계획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예상치입니다. 뭐 딱 나온다기보다는 이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또 사노피와 1차 뭐 계약사 추정인데 어쨌든 이제 듀피젠트 고용량 SC 개발 착수 공시를 이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가캠이 에로를 미리 했었던 이제 익수다와 에로를 했었던 LCB14에 대해서 빅파마 쪽으로 서브 에로가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뭐 시스톤 쪽으로 했던 것도 또 서브 에로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는 상황이고요. D&D 파마텍 뭐 요즘 뭐 워낙 핫하죠. 메세라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화이자에 인수가 되면서 굉장히 핫했는데 그와 이제 연관져서 이제 D&D 파마텍도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이 좀 메세라가 연구하는 거에서 임상 일상 결과가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불은 에이벨 바이오가 당겼다.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이 바이오텍의 이제 짚을 더 집어넣어서 활활 타오르게 만들 때가 어디 있을까? 이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참 바이오 섹터는 단어가 어려워서 공부하기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어제 사실 어제랑 이렇게 좀 며칠 전부터 이제 고민을 계속하면서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안 외워져가지고 이게 용어들이나 이게 이런 것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개념만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리가캠 바이오가 그럼 말씀하시는 오늘의 뭐 토픽이라면 토픽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리가켄 바이오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네. 워낙에 이제 예전부터도 리가켄 바이오가 이제 ADC 쪽으로 국내에서는 가장 이제 1등으로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뭐 관심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바이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근데 보면은 이제 최근에 또 상도 받았어요. 예, 이 월드 ADC 어워즈에서 이제 2개의 상을 받았는데 여기 이제 가장 그 기대되는 ADC라고 해서 이 리가캠에서 하고 있는 LCB14가 지금 현재 뭐 중국의 포순제약하고 영국의 익수다에 둘 다 이제 애로가 돼 있는 네. 그런 물질이죠. 그게 이제 가장 기대되는 ADC라고 해서 상을 받았고 그리고 베스트 ADC 플랫폼을 상을 받았습니다. 얘네들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ADC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상을 받으면서 2개의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월드 ADC 어워즈가 뭐 공신력이 있고 괜찮은 데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상당히 이제 ADC 쪽에서는 가장 핫하고 큰 예, 어워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심사위원들이 대부분 이제 빅파마 출신들이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믿을 만한 곳에서 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가캠이 어쨌든 대회 내의 적으로도 네, 저망한 곳에서 네, 수상을 받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뭐 주로 대표님들을 또 한 번씩들 쭉 보니까 대표님들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회사의 이제 뭐 분위기라든지 네. 회사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보는데 여기 자료 보시면 이제 김용주 대표님 계시는데 이분 이제 서울대 화학과 나오셔가지고 이제 LG 화학에서 연구를 하시다가 그러다가 2000년도부터 LG 생명과학에서 이제 바이오 쪽으로 살짝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2006년도에 이제 리가캠을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끌고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화학과 바이오가 이제 약간 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유기체들을 이제 아주 밀접하게 아주 소량을 가지고 이제 비중 조절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것을 갖다 붙여야 효과가 더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저는 이제 뭐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리가캠이 이제 애로를 했던 것들을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최근 들어서 더욱더 이제 빅파마들과 이제 애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22년도에 이제 암젠에 1조 6천억 ADC 플랫폼 계약을 했었고요. 그리고 2023년에 얀센과 또 트롭트 타겟으로 하는 ADC를 지금 2조 2천억 규모로 애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상 이제 지금 일상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 트롭트가 좀 유망합니다. 가장 제가 봤을 때는 그 유망한 게 지금 트롭트가 아닌가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ADC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다 영어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이 위에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요 3개. 요게 이제 가장 유망한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LCB14. 아까 이제 가장 유망한 ADC 그 어워즈를 수상한 그게 바로 이제 LCB14 요겁니다. 이게 이제 그 유방암 치료 쪽으로 적응증을 해서 이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허셉틴에서 그 이제 저기 그 반응이 없을 때, 그 반응이 없을 때 그걸 대상으로 해서 반응률이 이 LCB14가 상당히 이제 높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안 치료로 이것을 이제 상당히 이제 쓸 수가 있겠죠. 뭔가 이제 임상에 대해서 뭔가 갑자기 단어들이 막 생각이 안 나는데 뭔가 지금 막 섞였어요 그 머릿속에서. 약이 잘 듣지 않는 환자들한테 그렇죠. 이 약을 투여를 하면 효과가 있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익수다와 이제 포순제약에 이제 애로를 했었고요. 포순제약은 이제 중화권 쪽을 이제 하고 있고 익수다는 이제 글로벌 임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가장 이제 LCB84가
유망하다고 좀 보고 있는데 LCB84.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트롭2 타겟인데 허투나 뭐 트롭2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겁니다. 그 암이 걸렸을 때 단백질이 뭔가 특이적으로 생성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물질 이름이에요. 그래서 허투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갖다 달라붙어 가지고 치료를 하겠다. 뭐 이런 거고. 어느 암에 걸리면 트롭2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 달라붙어서 치료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허투나 트롭2나 다 이제 유방암 쪽이 좀 많이 지금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유방암이 워낙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걸리는 암 1, 2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방암 쪽으로 많이 타겟을 가지고 있고 대신에 이 단백질들이 유방암뿐만 아니라 고형암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 뭐 폐암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발현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 잘 해놓으면 이제 폐암이나 위암이나 이런 적응증으로도 계속적인 확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 자체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빅파마들이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서 보고 있는 거고 특히나 이제 리가캠의 이 LCB84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LCB84로 해서 그러니까 그 트롭2 타겟으로 해서 개발하고 있는 그 업체가 개발을 한 업체죠. 이제 길리어드의 이제 트로델비라는 이제 그 약물이 있는데 이거 대비해서도 얘네 대비해서 그 투약 용량 자체가 얘네는 한 뭐 100ml 해야 이제 좀 효과가 좋다. 한데 이 LCB84는 2ml만 넣어도 이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TI라고 해서 이제 치료 효과를 이제 보는 측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지금 현재 빅파마들이 개발하고 있는 거는 그게 이제 뭐 치료 지수가 한 1.5, 뭐 1.6 요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LCB84 같은 경우에는 뭐 한 6, 7 뭐 요 정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훨씬 더 좋다. 그리고 그 이제 치료 지수 자체가 이제 부작용 대비해서 이제 치료 효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부작용은 낮고 치료 효과는 상당히 높은 물질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이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얀센이 그만한 자금을 투입해서 기술 이전을 받았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리가캠 바이오 ADC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에러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네. 라이센스 아웃. 네, 기본적으로 어떠한 발명과 실험을 통해서 팔아먹을 수 있을 정도의 큰 기간이 끝나서 이제 매출이 수익화되는 그 시점. 매출이 본격적으로 수익화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사실은 네네. 임상 3상이 뭐 끝나야 사실은 실제 약이 팔려야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오니까. 네. 대신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 이제 기술 뭐 계속 개발 디자인이라든지. 진도에 따라서 네. 이제 마일스톤을 수령하기 때문에 이제 돈이 이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다른 또 연구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말씀하신 것처럼 리가캠 바이오가 ADC 파이프라인 쪽에서의 라이센스 아웃들이 쭉 있다. 그렇습니다. 그쵸? 지금까지 해서 거의 10조 가까이 라이센스 아웃을 한 데가 알테오젠 그리고 ABL 바이오, 리가캠 요 세 군데입니다. 근데 뭐 애널들이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했던 바이오텍이 또 한다. 이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신뢰감을 한번 쌓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지금 최근에 또 기사도 나왔었죠. ABL 바이오 한번 지금 뭐 그 릴리에 라이센스 아웃을 했더니 다른 지금 빅파마들도 계속 컨택이 오고 있다. 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리가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리가캠의 그 신약의 가치들을 이제 좀 책정해 놨던 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LCB84가 2조 8천억 정도의 이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죠. 근데 물론 이제 LCB14가 뭐 임상 진도는 가장 빠르지만 조금 더 낮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LCB84가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 마일스톤이 들어올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일상이 마무리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레벨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까지 그렇다 치고 앞으로 공개될 데이터 네. 등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으로 공개될 데이터가 이제 바로 그 트롭2 타겟으로 하는 그 이제 LCB84에 대한 게 가장 이제 유력한 것이라고 보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LCB14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유방암 치료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익수다하고 포순지약 이쪽에 애로가 이미 돼 있는 상황이지만 얘네들이 더 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개발을 더 진화된 상황에서 더 큰 빅파마로 지금 에로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그 서브 에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좀 보면은 그 리가캠이 매년 이 에로를 한 건씩은 했었어요. 근데 네. 올해는 아직 에로가 없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하신 것들을 쭉 복귀해 보면 일단 코스피 레벨 자체에 약간 부담이 있다. 앞에 네. 4천선에서 분명 통과 거래를 겪고 있는 것 같다. 밀리면 과거에 강세장에서의 조정폭을 보더라도 한 10% 정도는 뭐 늘상 열어둘 필요가 있다. 올해 70% 오르지 않았느냐라는 말씀 하나 주셨고, 자 그럴 때 제가 여쭤봤던 게 그럴 때 이때 바이오냐라고 했을 때 바이오가 이견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리가캠 바이오처럼 앞으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됐고 돈을 벌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바이오 중에서도 ADC 파이프라인의 리가캠 바이오가 좋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네, 그 모든 걸 갖고 제가 끝으로 그런가라고 해서 주가를 딱 보니까 네, 사상 최고치. 그렇습니다. 네. 시가총액 6조 5천억 원. 네, 너무 높나요? 약간 앞에 말한 거하고 네, 다 반영됐고 너무 비싸다. 뭐 이렇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특히 게시판을 보니까 네. 이 종목의 별명이 리또속이라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네네. 그 전까지 고점만 찍으면 더 가지 않고 흘러내리는 걸 여러 번 반복했다 보니 네. 또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는 이 고객님들께 한번 한 말씀 그러니까요. 해주시면. 오늘 왜냐면 또 오늘은 상승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분위기는 좋은데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엄중한 시국에 더구나 바이오 그 네. 중에서도 사상 최고치를 열고 있는 리가캠을 말씀 주셨기 때문에 네. 제가 이쪽을 가지고 나온 이유 자체는 사실 이제 빅테크 기술주들에 대한 조정을 염두에 두고 가지고 나온 상황이고요. 이게 이 수급적으로 사실 외국인들이 이 빅테크들을 많이 끌고 갔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끌고 올라간 상황이라. 근데 상대적으로 바이오텍은 그만큼의 상승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러면은 매도를 할 때 누가 매수를 해줄까?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기관들이 몇 달 전부터 바이오텍에 대한 그 매수 의견들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관 장세가 이제 펼쳐지게 된다면 바이오텍이 계속적으로 좋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바이오 쪽으로 섹터를 좀 정해서 왔던 거였고요. 근데 때마침 또 ABL 바이오가 한바탕 크게 또 터트려줬죠. 그러면서 신뢰성이 한바탕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 같았으면 ABL 바이오만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올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다른 바이오텍들도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는 건 얘네가 한번 터트려 줬는데 신뢰감이 올라갔으니까 여기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뭔가 나올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통상적으로 연말 연초에 바이오텍들이 좋았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1월에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12월 말부터 12월 초부터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끝나면 또 AACR 있죠, 아스코 있죠. 그쪽으로 이제 쭉 이어져서 넘어가거든요. 물론 시장이 좋을 때 이제 계속적인 상승 탄력을 계속 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상반기에 그런 그 바이오 일정들이 학회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임상 결과나 퍼포먼스를 좀 보여준다면 이 흐름을 어느 정도까지는 끌고 갈 수 있겠다. 빅테크들이 조금 많이 못 올라가고 있을 때 그 간극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섹터다라고 네. 보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리가캠 바이오 말씀하셨길래 최근에 연말 연초에 바이오 그러면 이벤트가 있는 것이 이전 상장 이슈 알테오젠이니까 네, 알테오젠도 지금 주가를 보니까 또 사상 최고치 네 경신하고 맞습니다. 있네요. 리가캠이나 알테오젠이나 어느덧 바이오 빅텍 네,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근데 보내드리기 전에 제 눈에 딱 들어왔던 게 그 옷은 제 하나그룹 옷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요? 배지가 아니에요? 그 배지? 배지 제가 이거 자석형이라서 네, 여기 어. 달았죠. 네, 되게 한 번 같다. 이렇게 띄워줍니다. 이렇게.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그룹에서 이번에 센터필드 더 W, 오픈했죠. 더 센터필드 W 오픈했잖아요. 네. 어저께죠.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센터인데 네. 그것도 기념으로 또 옷도 맞췄나 싶어가지고 그렇지 말씀하셨습니다.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함께 리가캠 바이오 그리고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업일부 이종원 차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다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남다른 수익을 원하세요? 한 발 더 앞서가고 싶으세요? 시간은 없고 매일 둘이 뭉실한 정보만 주는 투자 방송에 지치셨나요? 점심시간 딱 1시간만 더 투자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진짜 돈 되는 정보,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종석 PB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유입니다. 네, 이종석 PB. 네, 오늘 시장은 어떤가요? 지금 시장 장 사실 분위기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한 연이어서 이제 하락하고 있는 좀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큰 주식들인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크게 낙폭을 크게 가져가면서 그 부분이 좀 시장 지수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경제 주체별 수급을 볼까요? SK하이닉스가 4% 이상 떨어지고 있네요. 물론 어저께 오른 거에 비하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경제 주체별 수급은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수급 살펴보시면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 한 1,800억 정도 잠시만요. 한 1,00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이 5,000억 정도 매수, 기관이 4,300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1,800억, 거의 1,900억 가까이 매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4,000억 가까이 매수, 기관이 지금 1,000억 가까이 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좀 매도세가 지금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는 가운데서 기관이 선물 매수로 일부 약간 해징하는 물량이 있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좀 오전에 좀 많이 상승한 업종하고 왜 올랐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개별 종목대로 조금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바이오 쪽이 조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이제 한국전력이 조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전기 단가의 상승이라든가 그다음에 계속해서 빠지는 저유가 그다음에 낮은 가스 가격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조금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외국인 수급들이 이쪽으로 좀 쏠리면서 가격이 조금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전에 우리 장을 움직였던 주요 뉴스들 하나씩 좀 볼까요? 네, 뉴스 한번 쭉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이제 유로엔이 장중 사상으로 첫 180엔을 상회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새롭게 들어오면서 엔저가 지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 관련돼서는 최근에 이제 중국과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면서 그 부분이 좀 더 크게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기사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제 아랍에미리트와 이제 정상회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방산 협력 관련돼서 MOU가 나올지 그 부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동 관련돼서는 트럼프가 지금 현재 그 중동에도 방문을 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빈살만 황태자와 관련 어떤 소식이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 ETF가 순유출로 바뀌었다는 소식과 함께 비트코인보다 위험하다는 그런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기사는 좀 제가 좀 재미있게 읽었었는데요. 카드론 취급액이 10조 원 이하로 하락했다는 기사였습니다. DSR 3단계로 이제 기타 대출로 분류되게 되면서 카드사들이 카드론 대출하기 좀 힘들어졌다는 그런 소식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신용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주체가 좀 줄어들고 시장을 참여하는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대출을 할 수 있는 분야들이 좀 줄어든다는 부분에서 조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좀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최근에 이제 B2 관련된 그런 정부 당국 관계자의 그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신용 매수에 대해서 얼마나 다시 좀 규제가 들어올지 아니면 이 규제를 다시 풀어주는 방향으로 갈지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고민해 보셔야 될 게 신용 매수를 많이 풀어주게 되면 사실 코스닥 시장에 조금 좋은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왜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개미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종목들 중에 특히 소형주 종목들 중에 그 코스닥에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들이 아무래도 신용 매수로 코스닥을 사게 되면은 호가를 좀 올려서 사시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가격에 좀 좋은 영향을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네. 오히려 실제적으로 보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기사로 또 보시면은 원러 연준 이사가 이제 노동시장 여전히 약하다고 하시면서 이제 12월 금리 인하를 지지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관세 배당을 지급하고 중저소득층에 수천 불 정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베센트가 최근에 발언했던 그 세금 환급 관련돼서도 한번 엮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 내에 이제 미국의 가계 소비가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서 미리미리 어떻게 보면 현금 흐름을 확보해 준다는 그런 시장의 시그널로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에 실제로 이 지급한다는 관세 배당의 금액이 지금 현재 발행하는 것과 나중에 실제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지켜보시는 것이 좀 좋은 포인트라 생각됩니다. 네. 네, 그리고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한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살펴보시면요. 사실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인데 되살아난 경기순환시계라는 이런 지표입니다. 그 경기순환시계 지표가 이렇게 모든 지표가 상승 회복 국면에 들어갔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고 그런 지표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 약간 다른 부분과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비즈니스 사이클 관련돼서 그 피델리티에서 매번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중 한 분이 보고서에도 그 내용을 좀 쓰셨던 걸로 보이는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시계 사이클은 점점 둔화되고 있는 국면에서 경기 침체로 가고 있는 국면인데 지금 이 지금 나와 있는 경기 순환 시계에서는 상승 회복 국면이라서 좀 약간 대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네요. 왜 그럴까요? 저도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상황이 미국과 좀 연동된다고 보는 측면이 강한 것이 아무래도 피델리티 측의 그런 자료에 섞여 있지 않나 싶고 이 경기 순환 시계에 드러나는 모습들은 약간 중국 쪽 경제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 쪽의 경제는 그 피델리티에 있는 비즈니스 사이클 상에선 이제 회복 국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강하게 반영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피델리티에서 나오는 비즈니스 사이클 모델과 우리 통계청에서 나오는 경기순환 시계가 약간의 온도차가 있다. 상이한 흐름이 있다는 것은 물론 내부 구성 항목이 좀 다르겠죠. 구성 항목에 따라서 보면 알겠으나 이종석 PB가 얘기하는 것은 약간의 한국의 동일한 잣대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동조화가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지금 사실 내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다는 기사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불분명한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까지 조금 미국 경제가 좀 좋았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신용 대출에 대한 부실 우려 아니면 뭐 자동차 대금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기사 그다음에 계속해서 소비가 양극화되고 있다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상반된 사이클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좀 전에 이정원 팀장이 오셔가지고 코스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날이긴 하지만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냥 러프하게 본인의 경험에 의하면 한 10% 정도의 하락을 말씀하고 가셨어요. 오늘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강세장 속에서의 조정은 늘상 있다. 조정의 폭이 있다면 어느 정도다? 어느 정도일까요? 되게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시는 게 5%에서 10% 내외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대략적으로는 한 10% 내외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이제 10% 내외라는 측면으로 고민을 하신다면 사실 조정이 거의 끝물에 다 와가지 않는가 그렇게도 생각도 듭니다. 비슷한 의견이. 네, 왜냐하면은 이제 코스피의 고점이 거의 4,300 언저리였다가 지금 4,000 초반대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보면은 거의 지수가 한 8% 가까이 조정을 받은 것인데 10% 가까이 조정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면 사실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 왔을 때 마지막에 이제 한마디 드렸던 부분이 초록불 가기 전에 노란불이란 말씀드렸는데 위험 자산에 대해서 점점점 이제 다시 회귀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보이고 있고
그 채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금리가 급등했다가 좀 약간 완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거의 다 끝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대충 계산해 보면 3,900 정도가 하단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한 1,900 정도 되면은 좀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네. 구간이 네.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업종 얘기 끝으로 한번 좀 해볼까요? 제 주변에 네. 너무 기대와 달리 가서 포머를 넘어서 상실감까지 든다라는 업종이 있습니다. 화장품. 어떻게 될까요? 사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고가에서 보통 한 3분의 30, 한 20%, 30% 정도 조정받은 지금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주제로 화장품을 조금 제가 공부해서 들고 왔는데요. 한번 보시면 화장품이 다시 올라서나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한번 뽑았습니다. 저게 올라서 나 하는 의구심입니까? 아니면 강조입니까? 강조입니다. 이제 올라설 것 같다라는. 근데 하지만 이제 우리가 투자 포인트는 짚고 넘어가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간 K뷰티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제가 투자 포인트를 간단히 정리해 보았는데요. 미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 글로벌 오프라인 체인이 확장되고 있다. ODM에 대한 재평가, SNS 마케팅 구조가 너무나 좋다. 우리나라 잘하고 있다. 수출 지역 다변화되고 있다. 이런 포인트로 사실은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아모레퍼시픽 먼저 한번 대표적인 화장품주로 살펴보시면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의 수혜를 좀 많이 못 받은 종목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쪽의 매출이 좀 비중이 크기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그 화장품 종목들과 는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고요. 최근에 이제 다 바닥에 조금 들어올리는 모습 보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회사의 어떤 매출 구성원이나 제품 구성원 자체가 크게 변화하지 않다면 좀 어려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실리콘2 한번 볼까요? 오늘 실리콘2는 나름 선방하는 듯한 모습인데. 네, 맞습니다.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좀 변동성이 좀 있긴 했는데요. 지금 상승 한 1%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해당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간단하게 이제 여기 재무제표에서 좀 가져왔습니다. 판매 경로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 경로 같은 경우에는 해외 리테일을 통해서 사이트 매출을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도 지금 이제 물류창고를 만들어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체적으로도 지금 매출을 올려서 물류창고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기사를 사실 캡처를 해오지 못했는데 그 기사 내용을 보시면은 멕시코나 아니면 중남미 부분에 브라질 같은 중남미에 물류 창고를 확장한 다음에 그쪽으로도 이제 SNS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진출한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화장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위 1, 2위가 미국과 중국이긴 하지만 브라질 또한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큰 시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브라질만의 진출까지 성공하게 된다면 한국 화장품 이 실리콘투라는 회사가 또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또 싶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글로벌 화장품의 마켓 사이즈가 미국, 중국, 유럽을 제치고 브라질이에요? 브라질도 꽤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캡처해서 가져오진 못했는데 네. 굉장히 규모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화장품이 소외된 건 사실이나 전반적으로 여전히 포인트를 감안해서 적기를 노리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이란 섹터 자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섹터인 거는 지표로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다만 가격적인 조정은 받았지만은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판매량이나 이런 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세가 둔화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우려가 있지만 연말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모멘텀도 남아 있습니다. 소비철이 이제 돌아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년에 중산층에 이런 소비 쿠폰이 지급된다는 부분, 그러니까 소비 쿠폰이라기보다는 세수의 환급, 그다음에 배당 이런 부분을 받았을 때 다시 소비가 올라올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후장 투자 전략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주식은 빠질 때 사는 게 좋은데요. 지수가 빠질 때는 오르고 있는 종목을 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가 빠질 때는 네. 오르고 있는 종목을 사라. 그 오늘 오르고 있는 종목이 뭡니까? 방금 보신 이제 실리콘트가 좀 오르고 있긴 합니다. 화장품. 화장품하고 한국전력 같은 회사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종석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전반적으로 어떠세요? 한번 해보니까. 생각보다 네. 반대편 자리도 굉장히 어렵구나.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뭐 항상
어려운 자리죠. 어려운 자리인데 오늘 특히나 주식시장이 워낙 변동이 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어서 또 부담감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 소감 한마디 하신다면? 앞으로도 또 많이 했으면 좋겠고 뭐 소감이라기보다는 오늘 어려운 시장에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클로징은 짧게 하죠. 엄중한 시기이고요. 그래도 여전히 이번 주에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해서 전과 후에 분위기가 달라질 거다라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그래도 희망에 끌어놓지 않고 저는 여전히 주도주에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주도주. 드립니다. 자, 오늘 바쁘다 투자 하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